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어제 민주당이 이재명 의원의 방탄 논란을 일으킨 당원 개정 작업에 제동이 걸렸었는데요. 부결 하루 만인 오늘 민주당 당무위가 그러니까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정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당원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친명, 비명 간의 갈등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타파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은 먼저 뉴스고스 네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정치 뉴스도 사건 사고도 아닌 이 얘기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광복절에 복권이 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요. 삼성의 수장으로서 이제 보폭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 소식을 하나하나 만나보기 전에 먼저 어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엔지니어링 센터를 찾았는데 여러모로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재용 오빠 힘내세요. 화이팅! 멋있다. 오늘은 재계 뉴스, 특히 굴지의 기업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 얘기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그 이유가 최근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복권이 됐잖아요. 이도원 의원님. 네네. 어제 삼성 엔지니어링 센터 강동구에 위치한 이곳을 찾았는데 뭔가 소통 행보 혹은 직원들에게 가까이 가라는 노력 어떤 메시지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글로벌 기업 경쟁이 심해지면서 CEO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선은 굉장히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는 것, 그리고 그 인재들이 계속 회사에서 일하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려면 직원들하고 굉장히 소통을 잘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어린이집하고 식당을 방문했는데 인사 정책상 두 가지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제 젊은 부부들은 자녀 양육이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직장을 고르는데 어린이집이 어떻게 돼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여성 직원뿐만 아니라 남성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둘째, 식당. 제가 워싱턴 특파원을 하던 2004년부터 2008년에 이제 이런 현상이 시작됐는데 특히 글로벌 IT 기업들이 사내 구내 식당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세계 최고의 셰프들 초빙해가지고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제가 5월 5일 날 삼성에서 이제 어린이날 가족들을 초청해서 한번 삼성에 가봤는데 예. 한식, 중식, 일식, 그다음에 이탈리아식에다가 최근에는 중동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할랄 음식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굉장히 질 좋은 음식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어린이집 식당 방문해서 직원들하고 소통하면서 이제 광복절 복권으로 실제로 이제 경영에 본격적으로 복귀했다, 이걸 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앞서 화면에도 잠시 나왔지만 군대 식당에서 나고야식 마제덮밥을 한번 먹을 때 또 옆에 직원들이 또 쭉 지켜보는 모습도 있고, 엄마 아빠 어느 회사 다니냐, 아이들이 저마다 마스크를 쓰고 있다, 이런 사내 어린이집까지 찾았는데 결국은 경영 복귀 일선, 이제 앞으로 좀 더 행보를 넓히겠다는 의미와 함께 MZ세대, 젊은 세대 위주로 좀 삼성을 다시 재편하겠다, 이런 직원 관리 이런 부분에도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의 명언이 있잖아요. 자식과 마누라 빼고 모든 걸 다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세대가 급변하고 시대가 달라지면서
이재용 시대의 삼성도 변화가 필요할 것이고 이제 자신을 묶고 있었던 족쇄가 풀렸기 때문에 그 새로운 변화의 방점으로 이 소위 말하는 오너나 총수와 직원들이 거리감 느껴지지 않게 가까이 소통하는 것부터 그리고 특히 젊은 직원들, MZ세대 직원들과 함께 호흡하는 것부터 그 변화의 시작을 풀어가려고 하는 게 아닐까 해석을 합니다. 요즘 이제 국제적인 기업들, 글로벌 대기업들의 이 오너나 경영진들의 행보를 보게 되면 과거처럼 뒤로 빠져서 무게감 잡고 있거나 또는 이 신비주의 아래에서 본인을 드러내지 않는 게 아니라 본인의 사생활이나 어떤 사회적 가치, 심지어 외국 같은 경우는 정치적 신념까지도 거침없이 드러내면서 사회와 그리고 젊은 직원들이나 예비 소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재용 부회장이 연일 이렇게 젊은 직원들과 함께하는 모습 보여준다면 앞으로는 삼성뿐만이 아니라 대내외적으로도 조금 더 분명하고 강인한 이 소통의 메시지나 행보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의 수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재용 부회장 최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던 소감 재판 출석 당시에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국가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국가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 이재용 부회장 저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법적인 것부터 어떤 족쇄가 풀렸는지 지난달에 2년 6개월의 형기는 다 마쳤기 때문에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으로 5년간 취업 제한이 풀렸다. 이번 법적으로 좀 저희가 좀 쉽게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그 사면 복권이 되지 않으면요, 특별 사면이 되지 않으면요, 형기를 마쳤어도 그 5년간 취업 제한 규정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 사면으로 인해서 그 규정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자유롭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부회장 입장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 국제적으로도 이제 위상이 높아지면서 그 족쇄가 풀렸으니까 그 아무런 제한이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도 경영적인 그 국내 경영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업무에 대해서도 본인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진정한 이제 삼성의 그 수장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반도체 그 부분에 집중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핵심은 이거 같아요. 우리 국민들께서 이번에 특별 사면에 사실 정치인들은 다 배제됐지만 그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사실은 응원을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여론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정부의 원칙이 이제 정치인은 배제하고 경제인, 롯데 신동빈 회장도 포함이 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 뭐냐면 국민들께서 그 경제가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제발 이 경제를 살려달라는 의미에서 그런 마음을 보낸 거니까 저는 이재용 부회장이 그걸 잊지 않고 지금 그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라고 봅니다. 업무적으로도요. 업무 부분에서도 복권 이후 이재용 부회장은 그룹 주력 사업인 반도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과거 반도체 관련 발언을 했던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 잠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Semiconductors are engines of the modern world, driving growth and opportunity for all. They enable people around the globe to have equitable access to the internet and its vast database of knowledge, and they advance business productivity on all fronts. This innovation is possible with your devotion. So thank you, Team Samsung. 한미 정상회담 당시 동행했던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인데요. 그 이도현님. 네네. 오늘 뒤늦게 사진 한 장이 공개됐어요. 왼쪽에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인데 두 사람이 만난 이유는 뭐 사업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데 어떤 내용 때문에 이 뒤늦게 사진이 좀 공개가 된 겁니까? 게이츠 회장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경영에서는 손을 띄고 그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이라고 규모가 300조 원이 넘는 세계 최대 그 재단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말라리아 같은 그 그다음 감염병 퇴치, 에이즈 이런 거 퇴치 운동을 벌이고 있고 물론 이제 컴퓨터, 인터넷 보급 운동도 하는데 요즘 이제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제 먹는 물이 있고 또 이제 그 생활용수 중에서는 이제 화장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그 보건 위생적으로 굉장히 그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 세계 이제 화장실 그 보급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삼성이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진출하지 않은 나라가 없고
또 전 세계에 있는 기업 중에서 가장 그 기술이 발달된 그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삼성의 그 협력을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그 좀 어려운 나라에서 가급적 그 화장실, 특히 이제 물을 적게 쓰는 화장실 보급 사업을 함께 하자. 이번에는 뭐 그걸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물 없이 쓰는 신개념 화장실을 개발하겠다. 두 사람이 만난 이유도 뭐 여러 앞으로 3차, 4차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주제를 정리하기 전에 이 복권이 됐기 때문에요, 김준일 대표님. 일부 보도에 따르면 뭐 연내 회장직에 오를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 앞으로 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여러 가지 이제 정황상으로 볼 때 회장직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2012년에 부회장직에 오른 다음에 딱 10년 됐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아버지 부친 이건희 회장께서 2020년에 이제 사망을 하면서 그래서 2년 동안 사실상 이제 회장직이 없었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재계에 뭐 이때문에 4대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예. 삼성, 현대차, SK, LG 중에서 회장직이 사실상 공석인 데는 지금 삼성밖에 없다. 삼성밖에 없다. 근데 지금 회장직이 사실은 있어요. 김기남 종합기술원 회장. 이분이 회장직인데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 회장직을 맡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상 명예회장직인 거고 모두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을 사실 바라보고 경영진으로 보고 있죠. 회장으로 오르는 거는 뭐 상법으로서 무슨 이게 직함이 있는 게 아니니까 전혀 문제는 안 돼요. 그냥 결의만 하면 됩니다. 그럼 직함을 달아주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 미등기 이사예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맞아요. 취업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게 불법 요소를 좀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 무보수 미등기 이사인데 이거는 책임 경영에 맞지 않죠. 아무리 우리나라의 재벌 시스템이 좀 독특하더라고 하더라도 그럼 회장직 오르면서 등기 이사로 돼가지고 책임 경영을 하는 것 이것이 좀 중요하고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지금 많이 사실 윤 대통령이 가장 힘쓰고 있죠. 예.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서 이제 정부에서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법안을 국민에서 발표를 했는데 시설 투자 세액 공제액을 최대 25%까지 올리거든요. 예. 이거를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삼성전자에만 연간 11조 원이 혜택이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이제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았으면은 뭔가 좀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그리고 고용 창출을 위해서 이제 삼성이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책임감을 좀 이재용 부회장께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삼성 현장 엔지니어링 현장을 찾아서 사내 어린이집도 가고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소통을 한 이재용 부회장의 최근 행보, 복권 이후의 행보를 저희 경제뉴스 첫 번째 이슈로 뉴스탑10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사건 사고 소식 하나하나 이제부터 집중해 보겠습니다. (12, 9위, 8위) 이제부터 사건 사고 소식을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10위 키워드는 뭘까요? 고성 투척, 뭘 위에서 던졌다는 건데 이 얘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성이 9층 아파트에서 정체모를 온갖 살림살이들을 밖으로 내던지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화면입니다. 이 얘기 이제 하나하나 김강성 변호사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뭐 일반 가벼운 쓰레기나 휴지 이런 게 아니라 컴퓨터, 피아노, 협탁 등을 밖으로 던진 남성이 있어요.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 저 이제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주상 복합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9층이에요. 9층이 굉장히 높은 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거기서 어떤 수상한 남자가 베란다에 나타나요. 그래서 TV와 컴퓨터 모니터 그리고 협탁, 뭐 전자피아노 이런 걸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가 고성을 지르면서 하나씩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1층이랄지 이제 전체 주상 복합 아파트는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신고를 했던 겁니다. 지금 1시간 넘도록 고성을 지르면서 이 물건을 던졌다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는데 이분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지금은 뭐 주변 이웃 이야기에 의하면 한 3번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이제 두 번째는
뭐 그 당시에는 그렇게 고성은 질렀지만 던진 물건들이 뭐 소액 지폐 뭐 그런 것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때는 그렇게 뭐 무거운 물건이나 네네네. 인명피해가 있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 그건 아니었는데 이번에 던진 것은 저게 만약에 사람에 맞으면 뭐 인명 살상도 될 수 있고요. 굉장히 피해가 클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근데 다행히도 그 2층 옥상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옥상에 떨어져서 결국 다른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는데 이게 뭐 굉장히 큰 물건들이잖아요. 그럼 옥상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제 파편이 외부로 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충분히 다른 사람의 유해를 가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고 1시간 동안 고성을 지르면서 이런 난동을 부렸기 때문에 이웃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공포스러웠겠죠. 아니 지금 그래서 물건 던진 것도 던진 거지만 소리를 지르면서 뭐 주민들이 많이 적지 않은 심리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이게 그 주변 증언도 나오고 있는데 네. 경찰이 즉시 출동해서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겠지만 이 남성 왜 그랬답니까? 일단 그 원인에 대해서는 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약간 지적인 문제,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는 뭐 단순한 추정입니다만. 근데 굉장히 왜냐하면 고성을 질러대고 또 주민들 증언에 의하면 음악을 굉장히 크게 튼다는 거예요. 그래서 1층에서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고성, 방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찰이 이제 출동을 해서 바로 체포를 했는데 체포를 하고 보니까 본인에게도 유해를 가할 수 있고 타인에게도 유해를 가할 수 있고요. 만약에 내버려 두면 추가적 유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서 체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의사의 동의를 얻어서 판단을 받아서 바로 긴급 입원 조치를 했습니다. 아니 사실 저렇게 던진 이유보다 중요한 건 정말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건데 함께 사는 아파트 공간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최근에 좀 서울 한복판에서 믿겨지진 않습니다. 일단 경찰이 조치를 취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될 텐데요. 이번에도 이어지는 황당한 소식 하나 있습니다. 9위 키워드 만나볼까요? 딱 봐도 입구에 떡. 차 몇 대가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하면 과태료 대상이라는 거 뭐 운전하시는 분들 모르시는 분 없을 텐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차량을 신고했다가 집주인에게 황당한 소리를 세입자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대기요. 저 밖에 그 장애인 주차칸에 그 까만색 소나타 그 차주요? 근데요. 근데요라니 남의 자리에 차를 세웠으면 전화번호라도 갖다 대. 차 빼주면 되죠. 이번 사건과 거의 딱 들어맞는 영화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잠시 준비를 해봤어요. 영화 이웃사람. 무개념 주차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아니 장애인 주차구역에 왜 계속 저 차가 돼 있지?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하고 난 뒤에 반응들이 더 지금 황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빌라나 아니면 이제 그 단독주택지에서는 되게 주차 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주차 공간이 굉장히 많지 않거든요. 특히 서울 시내가 좀 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이제 빌라가 있는데 저녁이면 주차 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그 빌라의 집주인이 항상 그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저렇게 주차를 해놓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상습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에 주차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보다 못한 세입자가 이걸 신고를 한 거죠. 근데 요즘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신고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애플리케이션이 다 있어서 사진만 찍어서 올리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죠. 그래서 이렇게 올렸는데 이것을 알고 저 주차 차량의 소유자가 전화를 한 거예요. 신고한 사람에게. 아니 왜 이렇게 같은 세입자끼리 이렇게 말도 없이 신고를 하느냐. 미리 얘기를 했으면 내가 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는지 설명을 해줬을 텐데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항의를 한 거죠. 그런데 사실 신고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뭐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주차도 한두 번도 아니고 물론 이제 절대 주차해서는 안 되지만 잠깐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세입자가 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있는 차를 보다 못해 신고를 했는데 집주인이 이렇게 꾸짖은 거잖아요. 아니
같은 세입자들끼리 존중도 없이 아예 잠깐 주차한 뒤에 나중에 뺀다. 이게 지금 글쎄요 집주인의 그 대응이 맞는 건지 이걸 두고 좀 논란인 거잖아요. 아니 일단 자기가 사과하는 게 맞겠죠.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고. 그런데 본인이 왜 말도 없이 신고를 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가 굉장히 황당한데 자기는 새벽에 출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근을 하면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주차를 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장소로 옮긴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를 뿐더러 주차구역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체가 사실 위법 행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말도 없이 신고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서운하다고 항의를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또 혼났다. 이걸 두고 온라인상에 좀 뜨거웠던 부분이 있으면서 또 비슷한 얘기로 무개념 주차하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 한 장이 좀 등장을 했어요. 이 사진입니다. 저렇게 떡하니 한 공동주택에 빌라에 주차를 해놓고 연락처도 없어가지고 지금 혼났다. 이 무개념 주차 얘기가 지금 끊이질 않고 있거든요.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저런 경우를 당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불가피하게 저렇게 주차를 하는 경우는 연락처를 남기지 않습니까? 근데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남긴다 할지라도 굉장히 알아보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 경우에는 아마 남긴 것 같은데 그 글씨랄지 그런 것에서 도저히 연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굳이 얘기하자면 뭐 차종도 좀 독특하고 사실 색깔도 튀기 때문에 빨리 좀 전화해서 빨리 빼고 싶은데 이게 안 돼가지고 지금 애먹었던 시민들이 많다. 결국은 구청까지 연락을 했는데 구청에서도 연락처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굉장히 일상생활에 많이 지장을 받았다.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거죠. 무개념 주차 입구 막았다. 참. 세입자 집주인 간에도 이런 의견 충돌이 있을 정도로 요즘 주차 전쟁 꽤 많습니다. 입구에 떡 주차 전쟁이었다면 파리는 이 부분이에요. 잡았다. 도대체 누굴 잡은 걸까요? 저희 뉴스탑10이 지난달에 김밥 40주를 아침에 주문해놓고는 돈도 안 내고 잠적했던 남성 얘기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이른바 이 노쇼 행각, 피해를 입혔던 이 남성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맞아요. 다행히 결국 붙잡았다는 건데 사건 당시 제가 직접 김밥집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시 상황을 물어봤었습니다. 그 목소리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40인분 주문받았을 때 신나셨겠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럼요. 되게 신나서 했죠. 점심시간에 지금 약속 시간을 못 맞추니까 지금 예약 시간 못 맞춰도 안 된다고 죄송하다고 그냥 돌려보내고 그러고서 한 건데 그런 얘기 있으면 한 거죠. 돈도 돈이지만 손님 놓쳐가면서까지 한 건데 그런 상황은 놀라운 거지. 뭐 김밥집만 한 게 아니라 주변에서 뭐 중국집도 하고 카페도 하고 주문하고 연락도 없고 이런 적이 뭐 한두 번이 아니던데요. 사진을 할 수가 없었던 게 전화번호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꼬리낌도 없어요. 줄줄줄줄 매장하게 내듯이 그렇게 일러줘요. 그래서 이분은 맞아요? 그리고 보여줬더니 맞다고. 다 해주는 소리까지 하고 갔는데 의심할 소리가 없었어요. 일단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습니다만 경찰이 잘 잡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이른바 노쇼남을 잡았답니까? 근데 이 노쇼남은 그 김밥집에 들어서 직접 주문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니까 허위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거죠. 맞아요. 근데 전화번호를 워낙 외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알려주니까 김밥집 주인은 이 눈치를 채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제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CCTV가 있기 때문에 역시 CCTV. 이걸 추적할 수 있어요. 네. 전에 제가 보니까 강남 대로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지갑을 주워간 사람을 찾는데 몇 시간 걸리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빨리 잡힙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을 추적한 걸로 보이고 이 사람이 여기에서만 이렇게 노쇼로 범죄 행각을 벌인 게 아니고 맞아요. 예. 예, 뭐 카페랄지 중국집 이런 데 가서도 주문을 하고 나타나지 않아서 피해를 입히는 아주 상습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CCTV 추적해서 바로 잡을 수 있었던 거죠. 잘 잡았고 뭐 이 노쇼남도 혐의를 인정했다고 하는데 네.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뭐 경찰이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뭐 김밥집이라든지 카페, 중국집 이거 피해 보상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좀 자영업자분들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데.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일단은 피해 보상을 법적으로 하면 받을 수 있겠지만 이제 40줄이면 사실 금액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법적인 조치까지 하려면 굉장히 힘들 거고요. 예. 또 이 사람이 정말 그러한 돈을 가지고 있느냐가 또 중요한 부분이라서 일단 뭐 형사처벌 받고요. 예. 또 형사처벌 받는 과정에서 합의를 한다고 하면 예. 이제 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치더라도 실제로 지금 CCTV 초에서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했고 잡았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뭐 김밥집 사장님이든 카페 중국집 받기가 쉽지 않다. 네네 맞습니다. 아 그러네요. 노쇼남이 잡히긴 했는데 글쎄요. 요즘 물가도 오르고 가뜩이나 여러 먹고 살기 힘든 부분에서 자영업자들 피해가 많았는데 보상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뭐 이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12, 9, 2, 8이 한꺼번에 사건 사고를 만나봤는데요. 다음 주제도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파장이 커지고 있는 직장 내 갑질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한 새마을 금고 지점에서요. 상사가 한 여직원에게 2년 동안 빨래와 식사 준비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서 정부 당국이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현장 화면부터 바로 만나볼 텐데요. 잠시만요. 김강선 변호사님, 컨디션이 괜찮으세요? 쥐가 나셨군요. 그러면 뭐 불가피한 상황이니까 잠시 편하게 여기서 대답하셔도 뭐 무방하시겠죠? 네네.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원래 화면에서 잠시 김강산 변호사님 벗어나서 깜짝 놀라셨을 텐데 잠시 뭐 다른 아니 컨디션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쥐가 나신 거죠? 쥐가 나서 그렇습니다. 저도 좀 다리 좀 풀고 있을게요. 그러면. 아니 직장 내 갑질 좀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일단 이것은 이제 남원 어느 새마을금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창구 직원이에요. 근데 입사할 때부터 한 2년 동안에 계속 성적인 차별과 갑질의 어떤 피해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마을금고 사원이면 사실 창구 업무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계속적으로 뭐 빨래를 시키고 또 11시가 되면 밥 식사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또 요구를 하고 또 냉장고 청소해라. 또 남자 화장실에 할지 여자 화장실에 있는 수건을 빨아가지고 가져오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갑질을 한 거죠. 예. 잠시만요. 김 변호사님, 뭐 방송도 중요한데 네네네. 변호사님 건강도 중요하니까 진짜 다시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예, 아직 갑자기 괜찮습니다. 저도 좀 쥐가 나셔서 깜짝 놀랐는데 네네네. 뭐 조금씩 괜찮으시면 이쪽으로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고요. 직장 내 갑질, 이 새마을금고 논란 관련 현장 영상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먼저 듣고 와서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 사모님도 뭐 이 사람이 싫어하실 건지 모르고. 영상의 설명을 다 하고 있어서 창구 업무 보다가 오전 11시면 밥을 짓는다. 수건 집에 세탁해 오거나 냉장고 청소도 맡았다. 이게 글쎄요. 21세기에 글쎄요. 이런 직장 내에 이런 갑질이 있었는지. 뭐 너무나 명백하고 영상까지 있으니까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직원이 이의 제기를 했더니 답변이 뭐라 그러냐. 시골이니까 네가 이해해라. 왜 너만 유난 떠냐. 상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이 새마을금고가 남원의 어떤 시골에 있는 그런 새마을금고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직원들 몇 명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유를 제기하면 시골이니까 이 얘기하고 네가 왜 유난을만 떠느냐. 그러니까 이전에는 다른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잘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괴롭히는 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보면 새마을 직원으로 온 것은 창구 업무를 하러 온 거잖아요. 그런데 뭐 빨래도 시키고 또 밥까지 시켰는데 아니 원래 본인은 월급 받고 하는 일이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창구 업무를 일반적으로 하는 건데 이제 밥을 지으라고 시켜놓고도 밥이 또 만약에 질거나 좀 되면 너 왜 이렇게 밥을 질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타박을 하고 스트레스 주고 이제 갑질 행위를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직원이 한 2년 동안에 이런 갑질을 당하다가 이제 참지 못해서 이제 갑질과 관련된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직장갑질 119 사이트에 올려서 맞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알려진 거고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거 이외에도 많은 부당한 짓을 했다는 것들이 나타났어요. 밥이 질다 뭐 반찬 투정 같은 느낌도 좀 했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갑질 의혹이 제기된 보도 이후에 새마을금고도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했는데 또 다른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출자금을 채우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형을 정전시켜야 돼. 근데 안 지킨 직원이 보고 그러니까 10만 원씩 자동이체를 그냥 시키세요. 밥 짓고 뭐 청소하고 뭐 음식 투정 다 받아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대출도 직원이 하게 해서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의혹까지 새롭게 나왔어요. 조합에는 조합원들이 출자를 합니다. 그래서 한 500만 정도로 출자를 한 조합원이 있었는데 그 조합원이 난 출자금을 빨리 빼고 싶다라고 그렇게 욕을 한 모양이에요. 근데 출자금을 빼줘 하는데 이건 실적과 관련이 있으니까 이 500만 원에 대해서는 직원이 대출을 받아서 그걸 돌려줘라. 이제 그런 취지로 해서 대출을 받게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이자도 이제 직원에 대해 부담하게 하다 보니까 이건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부당한 짓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 출자에 대한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1인당 10만 원씩 출자라고 강요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자기 돈 10만 원을 내서 출자를 하게 된 거고 이런 것들이 진상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 밥 짓고 빨래까지 시켰다. 전라북도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있었던 말도 안 되는 얘기 저희가 제보 영상까지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앞으로 새마을금고의 조치까지 좀 실태 파악까지 좀 기대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10위부터 7위까지 차례로 살펴봤고요. 다음 주제 이제 정치권 소식으로 하나하나 가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비상경제 민생회의는 우리 경제의 저변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은 암사시장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장관할 게 아니라 쇼호스트를 하면 더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긴장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정치권 소식들 만나볼 차례가 왔습니다. 참기름 라이브 방송 깜짝 등장한 윤 대통령인데요. 최근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 현장을 주로 찾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오늘 재래시장에서 깜짝 쇼호스트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 화면부터 바로 볼까요? 오늘 기름 세트 매출 3배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제가 대통령실의 소감을 입고 오늘 완판해보겠습니다. 저도 어제 주문했습니다. 정말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현 대표님은 이렇게 저희가 이제 다시 아니 장관할 게 아니라 쇼호스트를 하면 더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긴장해야 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우리 떡 좀 더 살까? 떡을 아니 이따가 점심도 먹어야 되니까
콩 저거도 없네. 이따가 점심 먹을 때 다들 같이 먹어요. 종편은 이거 큰 걸 주세요. 또 그것도 주시고. 됐습니까? 어이구 이렇게 많이 나. 대충 뒤에서 같이 주시고. 본인이 여기서 장 공것도 여기다 올려놓으면 자기 아파트 뭐 이런 데서 딱 떨어뜨려 주는군요. 세계 최고네. 최근 제 기억이 맞다면 윤 대통령 꽤 현장 행보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장현찬 평론가님, 보여주기식 쇼는 뭐 싫다. 뭐 대통령실도 이런 입장들을 지금까지 내놓았었는데 대통령이 라이브 방송도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하고 이런 행보를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하면 될까요? 저는 쇼와 소통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지금 저희가 지난 정부에서 비판해왔던 쇼는 무엇이냐면 모든 게 짜 맞춰진 기획형 행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호프집에서 사람들 만난다고 했는데 거기 뭐 참석하는 사람들부터 동선이나 이런 거 인위적으로 다 설정해놓고 예쁘게만 보여드리는 걸 쇼라고 비판했던 것이고요. 뭔가 즉흥적으로 정해진 대본 없이 현장에서 국민들을 만나거나 어떤 분들과 이야기를 하게 될지 모르는데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건 소통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고, 어찌되었건 지금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들 사이의 거리를 더욱더 좁힐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근한 이미지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여름휴가 복귀 이후에 이런 민생 행보나 대국민과의 어떤 소통 행보의 접점을 늘려나가는 것은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고, 그러한 효과들이 조금씩 반영되어서 아직 뭐 더욱더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만 국민들 보기에 여름휴가 복귀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행보나 소통 의지가 조금은 전해져서 최근에 어떤 지지율 반등 효과도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참기름 들고 있는 윤 대통령 모습도 좀 이색적인데 어제는 그 서울시내 빗물터널 관련도 했고, 그래서 이런 현장 행보가 정미영 의원님, 그 집권 여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실의 이런 주문, 현장 행보 뭐 이런 것도 같이 좀 소통을 하고 교감이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대통령 스타일상이요, 현장 방문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저는 소탈하신 성격과 또 현장에 자주 가시고 그다음에 소통하고 이런 게 더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빗물 터널 점검하시고 그다음에 발달 장애인들 그 소수자 방문하시고 그다음에 농업 박람회 이런 데 지금 다니셨잖아요. 근데 이제 추석 앞두고 추석 장보기를 직접 지금 하시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 바닥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그 추석 전에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활성화를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되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도 저는 그 이 민생 행보는 예. 대통령의 장점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 하셔야 된다고 저는 사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일단 여러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현장 행보를 좀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윤 대통령인데, 사실 이런 분위기 반전은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내용을 겪고 있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도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1박 2일 연찬회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야당이 저급하게 가더라도 우리는 고상하게 가서 민심을 얻어야 하고,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발목 잡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이야말로 제대로 하는구나,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얻어서 국정 동력을 가지고 돌파해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야당은 저급하게 가도 국민의힘 우리는 고상하게 하겠다. 주호영 원내대표, 주호영 비대위원장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연찬회, 오늘 있었던 연찬회 특강의 강연자로 나선 이진성 작가, 그러니까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당구선수 차유람 씨의 남편이죠. 이진성 작가의 발언이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는 두 가지가 가장 부족하다. 젊음의 이미지, 그리고 여성의 이미지가 너무 부족하다.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국내에서 열심히 하고 나는 해외에서 할 테니까 당신이 들어가서 좀 국힘의 젊음의 이미지와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를, 젊고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를 당신이 들어가면 바뀌지 않겠냐. 내가 보기에는 뭐 배현진 씨도 있고 나경원 씨도 있고 다 아름다운 분이고 여성이지만
왠지 좀 부족한 것 같아. 김건희 여사로도 부족한 것 같고 당신이 들어가서 4인방이 되면 끝장이 날 것 같다. 그래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본인 부인인 차유람 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기엔 계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른 얘기도 했어요. 연찬회 연설에서. 민주당은 절대 정권 잡아서는 안 된다. 이재명 의원은 정치 생명 끝장내야 할 사람. 그런데 이 부분이요. 배현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김건희 여사로는 부족하다. 젊고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가 필요하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요즘 말이 거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당에서도 그렇고 야당에서도 그렇고 오늘 또 뭐 여당 연찬회에서 좀 그 거친 말들이 많이 나왔네요. 이지성 작가가 아마 그 독자분들하고 소통하는 데는 능숙한데 아마 정치 행사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정치 행사에 나와서 소통하는 데는 조금 서툰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 특히 뭐 여성 관련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비판할 대목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쭉 봤더니 그 취지나 이런 거는 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을 무슨 뭐 엉망진창인 사람들 이렇게 공격하는 거는 뭐 너무 과한 거지만 민주당이 그 정권을 잡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본인이 이제 호남에서 태어나서 진보 진영에서 쭉 자라온 그 역사가 있는데 그때 보니까 너무 친북적, 심지어는 종북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주사파들이 많다는 개인적인 그 고백이 있었고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해서도 그 정치 생명 끝장내야 될 수 있다. 이것도 뭐 너무 과한 얘기긴 하지만 당의 사당화라든지 이런 거를 지적하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한 얘기를 쭉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 거는 이념과 체제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야, 또 이념과 체제냐? 그 구닥다리 그 얘기 또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념과 체제예요. 어렵게 할 거 없이 똑같은 DNA를 가진 우리 남한과 북한이 왜 다릅니까? 왜 한쪽은 세계 최고의 모범국이고 왜 한쪽은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국이고 최악의 경제 파탄국입니다. 이념과 체제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한 건데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너무 거칠었다. 이제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정치적 행사가 뭐 앞으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발언들을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된다. 이런 또 조언도 함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보면 흰색 반팔 티셔츠를 입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권성도 원내대표. 오늘 연찬회에는 뭐 윤희숙 전 의원이라든지 뭐 강연자들이 있었는데 김주일 대표님이 좀 미소를 지으면서 이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지성 작가의 이 발언 4인방 되면 끝장날 것 같다. 일단 뭐 글쎄 오늘 연찬회가 또 이 발언 때문에 묻히는 건 아닌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거의 뭐 국민의힘을 지금 끝장낸 발언이죠, 저게. 4인방이 돼서 끝장을 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문제인지를 이지성 작가는 본인이 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그럼 차유람 씨를 영입을 한 게 그러면 뭐 요즘은 방송에서 잘 안 쓰지만은 저분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얼굴마담으로 그럼 쓰려고 지금 한 건가요? 그렇게 잔인한 꼴이 돼 버렸어요. 이게 지금 그리고 본인의 배우자가 굉장히 여러 출중한 능력이 있는 거를 내세워야 되는데 이 사람을 얼굴마담으로 쓰게 들어가라고 했다라고 본인이 했다라는 거는 이분이 얼마나 지금 형편없는 여성관을 가지고 있고 젠더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배현진, 나경원, 김건희로 부족해서 4인방을 만들면은 끝장이 난다고요? 아니 그럼 당내에 얼마나 훌륭한 분 계십니까? 제 눈에는 조수진 의원이나 뭐 허나 의원 같은 분들이 더 아름답게 보여요. 근데 뭐를 기준으로 저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능력으로 봐야죠, 사람을. 그러니까 이런 포장해가지고 팔겠다 이런 식의 마인드가 정말로 국민의힘의 그런 당원들한테 정말 많이 퍼져 있는 건지 저번 그리고 뭐 여러 지금까지 논란으로 굉장히 발언으로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틀린 것들을 주장을 한다든지 뭐 일부 극우적 주장들 하셨는데 조금 본인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좀 성찰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의 이 발언이 도움이 됐다고 보시나요? 세게 쓴소리를 하셨어요. 이 발언, 해당 발언, 4인방 발언 논란이 커지니까 본인 SNS 해명을 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했나요? 이지성 작가가. 기사 제목만 딱 발췌해서 이 부분이 취지가 왜곡됐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본인이 숫자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다라고 했는데 뭐 일단 본인 해명이니까 제가 들어보긴 했는데 뭐 차유람 씨가 본인의 부인, 배우자가 합세해야 여당의 이미지가 젊고 아름다워진다는 뜻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비판 목소리는 동시에 있으니까요. 오늘 연찬의 1박 2일 국민의힘이 치러지니까 여러 목소리들도 내일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용산 대통령실로 돌아와서요. 최근 대통령실이 대대적 감찰이 진행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게 이른바 윤핵관들이 추천한 대통령실 직원들이 그 대상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지난 출근길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군요. 출근길 얘기가 아니라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전 부처 감찰 진행, 특히 대통령실이 대대적인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뭐 시쳇말로 윤석열의 핵심 관계자, 윤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들이 아름아름 추천했던 인사들을 속아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이도원 의원님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좀 추측입니까? 일부는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이제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지난 이제 휴가 때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많이 들었던 국민들로부터의 주문은 뭐였죠? 인사쇄신하라는 거였죠. 그리고 좀 조직도 좀 정비하라는 거였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인사쇄신을 하고 조직을 개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일하고 있는 400명의 대통령실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그 보직을 맡은 사람들이 적절하게 그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럼 적절하지 않다면 이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는 뭐 검찰에서 온 분도 해당될 수도 있고 또 윤핵관들이 추천해온 분들도 포함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한쪽만 부각해가지고 이게 검찰 출신과 윤핵관 출신들의 무슨 권력 투쟁이다 이렇게 볼 건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취임 100일을 지나고 일단 이제 청와대를 이전하는 커다란 변화 속에서 대통령실을 일단 구성을 했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서 쇄신하고 조직을 정비할 건가 그 과정에서 나오는 거고 또 물론 이제 어느 정권 어느 시기에나 권력을 놓고 투쟁하는 게 다툼이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우선적인 거는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이 우선이고 그 과정에서 물론 누가 잘하느냐 누가 못하느냐 그 과정에서 개파에 따라 약간 생각은 다를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조금 더 실제보다 부풀려서 붉어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도원 의원님 말씀 어쨌든 대통령실도 일 잘하는 위주로 더 재편을 하겠다는 취지는 1번인데 그 와중에 정미영 의원님 그 와중에 윤핵관대 혹은 지금 비서실장 체제로 뭔가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이런 거를 윤핵관과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찐윤이라고 부를 정도로 좀 더 최근에 비서실장 체제로 대통령실이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는데 어떻게 좀 해석을 할까요?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이제 비서실장이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옆에서 보니까요. 그동안 이제 언론이나 많은 분들께서 과연 비서실장이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나, 대통령실 제대로 가고 있나 이렇게 되게 궁금해했었거든요. 근데 마침 비서실장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제대로 인식을 하고 계신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저는 안도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내부 지금 감찰이 이번에 진행이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용산의 대통령실이 정비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사정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감찰의 결과에 따라 나가시는 분, 그 다음에 계속 계시는 분, 그 다음에 그거에 상관없이 이제 또 있는 분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핵관 대 검찰 라인의 싸움이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여러 가지 말들 중에 이 과정 속에 나오는 얘기지 그게 무슨 사실의 근거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내용은 겪고 가는 겁니다. 그게 결국 대통령실 개편과 지지율 반등 이런 부분에는 중요한 부분이겠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반드시 저는 이번에 점검해야 되는 지점에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집권 초기 감찰 얘기 전 부처 대통령실 포함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제 윤 대통령 관련된 주제 마무리하기 전에요. 제가 어제 김건희 여사가 수해 피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비공개 봉사활동을 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알려진 행보 하나가 있습니다. 화면을 만나볼까요? 바로 이 행보입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생을 마감한 이른바 세모녀 사건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조문을 했는데요. 그 장혜철 평론가님. 최근에 뭐 이것도 이제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되면서 이제 뒤늦게 알려진 사실인데 김건희 여사가 뭐 수해 현장 혹은 그 세모녀 사건 관련 빈소, 현장 방문, 뭐 비공개 이런 해석들을 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또 이 수해 현장에 방문해서 이제 알리지 않고 복구 활동 도운 것들 뭐 사진 같은 경우도 공개 안 하고 있죠. 그냥 후문으로 후일담으로 알려지는 것이고 이 세모녀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국민들 가슴 아프게 한 일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특단의 지시가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이런 낮은 행보를 계속 이어가는 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부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진 않습니다만 대통령 배우자에게 기대했던 많은 국민들이 또 바라는 행보가 이 사회의 낮은 곳, 또 대통령이 일일이 직접 다가기 힘든 곳을 대신 좀 찾아가면서 봉사도 하고 우리의 관심을 환기시키기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통령 배우자에게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막 먼저 알리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이런 돕는 활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돼 있잖아요. 이런 기조가 쭉 이어졌으면 좋겠고 저는 국민의힘의 과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남긴 것 중에 가장 지켜야 될 중요한 유산이 바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기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약자와의 동행 기조를 국민의힘이라는 집권 여당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실이나 또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까지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모습 보여준다면 국민적 여론도 더욱더 호의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기 수원 세모녀 사건은 지금 유족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원불교 관계자에게 짧게 말을 나누고 김건희 여사가 저렇게 국화꽃을 놓는 화면 있습니다. 예, 이도현 의원님이요. 그러니까 오늘 일단 방문한 거는 이제 잘하신 것 같아요. 특히 그 부근인 윤석열 대통령이 큰 관심을 보였고 복지 체계까지 점검하는 그 계기로 삼으라고 했으니까 김 여사가 가는 거는 뭐 잘한 것 같긴 한데 다만 이제 메시지 관련 측면에서 보면은 오늘 이제 한덕수 총리도 방문했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도 방문했는데 김건희 여사도 방문했다 그럼. 여권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메시지 관리 측면에서 오늘 그 김건희 여사 갔던 게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세심하게 좀 판단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창구가 일어나야 된다는 느낌이 안 든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제 어제 우리가 이제 수해 현장에 아무도 모르게 다녀왔던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렇게 조금 이제 드러난 자리보다는 좀 더 그 우리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 이런 곳을 조금 더 우선하는 게 어땠을까?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깜짝 라이브 방송 출연 얘기와 김건희 여사가 오늘 수원 세모녀 빈소를 찾아서 조의를 표한 이 얘기, 뒤늦게 알려진 이 영상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이번 주제에서요. 다음 주제는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최전선에서 비판하고 있는 민주당의 고민정 의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고소동안 고민정 영상 결과는 지금부터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고민정 의원 민주당 최고위원회도 출사표를 던졌고 최근 상위권 득표를 하고 있죠. 그런데 고민정 의원이 지난 2월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 개그맨을 고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습니다. 윤석열 후보자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 사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장혜철 평론가님. 저 영상은 청와대 대변인 고민정 의원이 직접 했던 브리핑이고 근데 한 개그맨, 그러니까 김영민 씨가
이거를 고민정, 윤석열 지지선언 이 제목으로 올리면서 이게 발단 시작이 됐잖아요. 네, 김영림 씨 같은 경우는 과거 개그 프로그램에서 내시 역할로 이름을 알린 이제 유명한 개그맨인데요. 예. 이제 얼마 전부터는 정치적인 내용의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별도의 편집이나 왜곡을 가하지 않고 과거에 고민정 의원이 청와대 대변인 신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소개했던 영상을 제목을 좀 바꿔 달아서 고민정, 윤석열 지지선언으로 게시를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풍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고민정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과거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극찬했으면서 정의로운 검사라고 했으면서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되니까 왜 이렇게 비난하느냐라고 하는 저는 품격을 갖춘 이 위트 있는 풍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고민정 의원이 이 개그맨 김영민 씨를 고소해서 지금까지도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수사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이제 김영민 개그맨이 소회를 밝히면서 고민정 의원의 사과를 받고 싶다고까지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정치인들도 인격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나친 인신모독이나 비난 그리고 뭐 가족들을 공격하는 것 등등 또 심지어 노골적인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소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방금 보신 것처럼 이 개그맨 김영민 씨가 뭐 어떤 왜곡을 가하거나 고민정 의원의 인격을 모독한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했던 영상을 다시 올리면서 예전에 민주당 사람들은 이랬습니다라고 뭔가 입장이 달라진 것을 환기시킨 것뿐인데 이것까지도 결국 무혐의가 나왔지만 고소고발로 일반 국민을 괴롭힐 사안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개월 만에 무혐의를 받게 된 개그맨 김영민 씨에게 제가 이 사건 관련해서 직접 전화를 한번 걸어봤습니다. 입장을 듣고 싶어서요. 개그맨 김영민 씨, 그는 고민정은의 사과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번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볼까요? 연락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다. 관계자분들이라도 사과받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저도 이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뭐 이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뭐 조금이나마 이게 잘못된 거구나라는 인식은 있으신지 너무 궁금하고 제가 고약한 민주당식 정치라는 표현을 요즘에 많이 썼어요. 저는 진짜 고약하다. 정치를 참 고약하게 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또 줄이니까 고민정이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의 삶에 대한 좀 공감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약한 민주당식 정치 뭐 이걸 얘기하면서 또 개그맨이다 보니까 또 고민정 삼행시까지 했는데 사과를 받고 싶다고 했어요. 이 얘기도 좀 나눠볼 테지만 김주일 대표님. 그런데 고민정 의원이 사실 저 브리핑 이후에 저 영상이 SNS에 많이 떠도니까 거짓과 위선된 채 배신도 돌아왔다. 당시 3년 전 저 브리핑을 통째로 지우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저게 또 확대 재생산되니까 경찰에 고발했는데 이걸 두고 또 풍자를 또 너무 입막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비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일단 무혐의가 나오긴 했거든요. 일단 지금 이제 최고위원 출마를 해가지고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제 표결에 이제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런 것. 이건 뭐 물론 이제 고소는 전에 했기는 했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이제 검찰총장은 아이러니죠. 그 자체가. 모든 양 정당에 다 아이러니입니다. 그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가장 선봉에 서가지고 공격을 했던 게 장제원 의원인데 갑자기 계란 2개 딱 넘어가가지고 이미 윤핵관 돼가지고 지금 가장 측근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도 아이러니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옹호를 했는데 지금은 가장 이제 배신의 아이콘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아이콘에 대해 그러니까 뭐 이런 아이러니에 대해서는 조금 서로 이제 정치인들이 민감하게 볼 필요 없다라는 거를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김주일 대표님 입장에서도 굳이 뭐 경찰 고소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 이 말씀이십니까? 저는 요 말씀을 고민정 의원께 좀 드리고 싶어요. 이번엔 KBS의 이제 개그 콘서트에서 나왔던 말이거든요. 개그는 개그일 뿐 오해하지 말자. 개그맨의 풍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공직자들이 고소고발 남발하면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거 다 감당을 하려고 합니까? 조금 열린민주당 좀 폭넓은 정치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김영민 씨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뭐 대면 조사, 비대면 조사 포함해서 한 10번 정도 경찰 조사를 받았고 실제로 오다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설마 나는 뭐 제목만 좀 바꿔서 올렸을 뿐인데 이게 이렇게 큰 파장이 있을진 몰랐다라고 시작을 했다가 그렇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경험이 많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었다. 그것도 하나의 폭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사과를 받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노돌 교수님, 제가 방송 직전에 고민정 의원 측에 한번 물어봤어요. 이 무혐의 나왔고
김영민 씨가 제가 취재한 바로는 사과를 받고 싶다고 했는데 어떻게 뭐 받아들이겠냐 했더니 이거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노동열 교수님은 좀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글쎄 이 사건이 아마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치가 얼마나 진영화돼 있고 서로 얼마나 적대적인 상황인가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좀 정치 풍자로서 조금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얘기 아닐까요? 그래서 뭐 당사자로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는 얘기고 특히 그때가 이제 첨예한 선거 국면이었으니까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무혐의 처분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마 저런 정도가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즉 사회적 지위나 본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가 손상되었다. 이 정도는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다면 본인도 이제 뭐 피의자 조사로 상당히 힘들었겠죠. 고민정 의원이 사과할 것 같지는 않지만 만약 흔쾌하게 뭐 사과라든지 정치인들 사과 표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감이라든지 뭐 그 정도 한다면 훨씬 더 훈훈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아마 개그맨들이 요즘 그 많은 개그 프로가 폐지돼서 그런지 요즘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개그맨들이 정치 풍자내는 데 많이 뛰어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정치 풍자를 하시는 분들도 조금은 좀 당부하고 싶은 게 너무 적대적으로 진영 간 정치를 이렇게 막 그 확대시키는 그런 거 말고 저 정도면 좀 웃고 넘어갈 수 있겠다. 사회 현상, 정치 현상을 좀 따끔하게 꼬집긴 하지만 너무나 사람들의 어떤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그런 것 아닌 그런 쪽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최근에 실제로 좀 코미디 프로그램들이 좀 위축이 됐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정치에 대한 비판을 하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누군가 코미디언이 무대에 나와서 대통령이나 여야 대표들 의례적인 게 아니고 막 신랄하게 비판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특파원 때 보니까 미국의 뭐 CBS, ABC 이런 그 유명한 방송의 그 나이트 쇼에서 사회자가 처음에 나와서 한 5분, 10분간 그냥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사람들 박수 치면서 굉장히 좋아하죠. 저는 좀 약간 듣기가 민망할 정도로 비판을 하는데 근데 나중에 보면 또 그 프로그램에 당시 부시 대통령이 또 나와요. 그럼 또 박수 칩니다. 그런 식으로 카타르시스를 하면서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는 건데 너무 각박한 측면이 있고 다만 이제 고민정 의원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은 고민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을 거는 다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애매한 분한테 이런 방송이 있다면은 실제로 그 속을 가능성도 있죠. 딥페이크도 있을 수 있고 아마 그런 정도의 고민은 했을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로 그 각 당도 생각할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민정 의원 얘기 그리고 개그맨 명예훼손 혐의 무혐의 나왔던 얘기까지 직접 제가 전화 연결해서 한번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 의미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한동훈 장관 얘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한동훈 장관의 취임 100일을 맞아서 일부 지지자들에게 많은 꽃바구니를 받았다 이 소식 사진과 함께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직전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의 직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치 논리라든가 진영 논리 가리지 않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서 속도감 있게 하겠습니다. 그 야당 의원들과 좀 감정적인 설전을 벌이는 게 부적절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국민들께서 생생히 다 보셨고 판단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공감해 주시는 의견 못지않게 비판해 주시는 의견도 잘 듣겠습니다. 화환 같은 경우는 저기 법무부 청사가 아니고 그 민원실이 있는 데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화환을 우리 법무부 청사 앞에다 쭉 도열시킨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일부러 제가 거기서 포즈를 취하지 않으면 사진이 찍힐 수가 없습니다. 추 장관 때도 저런 거 본 것 같은데 추 장관이 이렇게 쭉 보시면서 가는. 제가 추 장관님은 그건 모르겠지만 박범계 장관님은 그러신 적 없으시죠? 저거는 갖다 놓은 겁니다. 네. 저게 박범계 의원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직전 법무부 장관이니까 법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 테고 원래 민원실로 들어오는 꽃바구니를 이제 언론 다 보고 좀 공개하려고 저렇게 사진 찍으라고 일부러 도열시킨 것이다라고 했더니 그럼 예전에 당시 윤석열 총장과 맞섰던 화한 전쟁에 쏜 추미애 전 장관은 뭐냐 이렇게 진행자가 캐물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이 그래도 일국의 장관을 역임한 분인데 최근 한동훈 장관을 대하는 태도나 지적을 보면 너무나 지엽적이고 말단적인 걸로 말꼬리를 계속 잡고 있거든요.
본인이 장관 시절 추진했던 법무행정의 원칙과 한동훈 장관이 지금 실시하고 있는 법무행정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좀 이런 굵직굵직한 메시지가 장관 출신 중진 의원에게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팩트체크를 좀 해본 결과 이번에 한동훈 장관에게 응원의 화한 꽃바구니 보낸 분들 대다수가 이걸 저 법무부 청사 앞에 입구에 놓아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법무부 차원에서 여기 놓으세요, 저기 놓으세요 한 게 아니라 꽃 배달하면서 이거 어디에 놓을까요 했을 때 저 계단 앞에 놓아주세요라고 보내신 분들의 요청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저 화환이 저곳에 놓이게 된 것이고 이걸 우리 언론이 주목하게 된 거지 받는 법무부에서 이걸 여기 놓으세요, 저기 두세요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추 전 장관의 예도 있는 것이고요.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는 저런 꽃바구니는 아니고 화환을 좀 받았던 모양인데 라디오 인터뷰에서 본인도 엄청 많이 받았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장담하건대 정치평론가의 식견으로서 박범계 전 장관이 저런 꽃바구니 100개 넘게 왔으면 그거 찍어서 SNS에 올리지 않았겠어요? 그거 너무 장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SNS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예. 열심히 일하는 거 서류 더미 쌓아둔 사진도 찍어서 올리시는 분인데 진짜 민망해요. 저도 요즘 업무 보는데 자 직원분들한테 내가 지금 열심히 보고서 결제할 테니까 사진 찍어주세요 하는 거 자체가 진짜 면구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SNS에 찍어서 올리셨던 분이 화환 많이 들어온 거 안 찍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 부분은 너무나 지엽적인 말꼬리 잡기고 하면 할수록 박범계 전 장관만 좀 초라해지는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는 개인적인 시각이 있으셨어요. 제가 전제했잖아요. 네. 글쎄요, 이 꽃바구니를 연출한 거다. 직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최근 법사위나 혹은 대정부 질문 스타일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의 목소리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스타일이 있더만요. 결국은 말장난인데 스타일이 보니까 첫째는 우기기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말하기. 외국 갔다 오면 보고서 만들지 않는다. 과거에도 그랬다. 저는 만들었습니다. 또 물타기인데요.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다는 게 본질인데 딱 거두절미 물타기 해가지고 장관 계실 때 저 있을 때도 비용 집행한 거 아니냐라고 되물었습니다. 물타기예요. 본질은 여사 리스크거든요. 마지막에는 예전에는 저나 몇몇 좀 강성 의원들에 대해서만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이 보였는데 권인석 의원 질문에도 질문 같지 않다라는 그러한 오만하기. 그래서 이 네 가지. 오만하다, 물타기다. 박범계 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최근 태도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그런데 박범계 의원은 그럼 과연 법무부 장관 시절에 어땠는지 저희가 한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거는 버럭 쏟아지는 자료 화면 하나라도 한번 대보셨으면 좋겠고 다만 왜 웃으십니까? 라고 반문한 적은 있어요. 후배 의원님들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권성도 의원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아니 장관이 지금 다 질책하는 거야. 다른 의원님들이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기하고 가르치네 아주. 잠깐 가만 있어. 묻지도 않은데 어디 건방지게 답변하고 있어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법사위에서 업무상 배임이 빠진 기소가 이루어진 걸 알면 법무부 장관이 좀 곤란해질 수도 있으니까 맞춘 거 아니냐 이제 그런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진짜? 아니 그래서 예? 그래서 전 의원님 왜 화를 내십니까? 사실관계만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네. 하셨습니까? 제가 뭐를 숨기기 위해서 참네. 자. 영상이 설명을 다 해주는 것 같은데 일단 노동희 교수님 저 화면 어떻게 보셨어요? 본인들 말대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그리고 일국의 장관인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가 참 정말 어이없습니다. 한마디로 어이없고 자꾸 이런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스타일도 100%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한동훈 장관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3할 타자만 하라. 100% 모든 타석에서 안타 치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그냥 또 삼진도 당하고 때로는 그 번트도 되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모든 말에 모든 답변에 그렇게 각을 세우려고 하는 건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 싶어요. 그러나 좋은 답변을 이끌어내려면 좋은 질문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질문하는 분들도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막 하고 결국 적대적인 감정으로 질문을 하고 하게 되면 그 답변이 좋게 나올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일국의 장관인 국무위원과 질문 답변이 국민들이 조금 듣고 싶은 말, 보고 싶은 모양
이런 쪽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나 이렇게 지금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저분들이 답변하고 질문하는 게 도대체 뭐 때문에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뭐 때문에 저러는지. 지금 제일 쟁점이 뭔가 있으면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그 대통령령으로 검수완박법을 무력화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본질에 대해서 파고들고 한동훈 장관이 정말 잘못한 건지 잘못하지 않은 건지를 국민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소리 지르고 서로 화내고 서로 비난하고 그러다 보면 그 본질은 어디 갔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좀 알고 싶어요. 정말 그게 정말 위헌적인 그런 권한 행사인지 그렇게 좀 그런 걸 좀 파고들어서 정말 수준 높은 좀 질문 답변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해 봅니다. 김준일 대표님, 뭐 꽃바구니 뭐 내로남불 얘기부터 지금 뭐 태도 내로남불 얘기까지 쭉 하고 있는데 글쎄 박범계 의원이 굳이 법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직접 법무부 장관님에도 내용이나 혹은 태도에 혹은 본인한테 부면하게 될 만한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게 좀 더 부적절한 건 아닌가? 근본적으로 또 그 생각도 좀 들어서요.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께서 이제 장관을 하실 때 본인이 소리 지른 것에 대해서 이게 사람이 원래 좀 선택적 망각이 있거든요. 본인이 보기에는 이거는 소리 지른 게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는 박범계 장관의 그러니까 의원의 스타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나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엄격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자료화면 보셨겠지만 딱히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은 뭐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예를 들면은 뭐 말씀해 보십시오. 기소되셨잖아요. 에이 뭐 이런 거를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승질내는 한동훈은 매력 없습니다. 예. 승질 내지 말고 차분하게 그 인사청문회 때처럼 논리적으로 반박을 좀 앞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 꽃다발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저는 국가의 불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꽃다발들이 그러니까 그 보내신 분들의 마음은 알겠어요. 근데 이게 전 정부부터 해가지고 이미 추미애 장관, 뭐 과천과 지금 뭐 윤석열 그 서초동 뭐 이제 알겠습니다. 검찰총장한테 가는 게 이게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부추기는 거거든요. 굉장히 국가적 불행이고 좀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물론 그럼에도 반대로 또 개인의 지지 의견, 뭐 장관 일 더 잘해라, 뭐 이런 격려의 의미도 있을 테니까요. 뭐 시각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 한동훈 장관과 박범계 의원 얘기 하나씩 만나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새마을금고 산의 갑질 가사도우미로 취직한 것도 아니고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점심시간에 밥 차리라고 빨래 시킵니까? 시장 방문하면 대통령이 시장 방문하면 민생 경제가 좋아지나요? 근본적인 의문까지 좀 제기하셨고요. 중요한 건 대통령의 정책이다. 이건 쇼라기보단 진정성 있는 다가갑니다. 반대 입장도 있습니다. 좀 어설프게 말씀하셨네요. 뭐 여성관 말씀하셨을 때 신중하게 발언하시길이라고 했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웃자고 말하는 건데 너무 정치적으로 말꼬리 잡는 것 같아요라고 또 반대 입장까지 있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연천의 특강 내용 하지만 뭐 논란거리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제는 상위권 이슈 민주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서는 의외의 반란 하나가 있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가 이재명 방탄 논란을 일으켰던 이 당원 개정안이 올라갔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부결이 된 건데요. 근데 부결 다음 날인 오늘 민주당은 이 수정안을 다시 상정해서 재추진키로 했다. 이게 논란입니다. 현장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지도부가 꼭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차기 지도부가 그 중앙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관련 규정들을 개정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했더니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비대위의 정치적 판단이다 이 말씀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어제 중앙위원회 부결로 인해서 당원 개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 보다 심도 깊은 토론과 찬반 토론 그리고 수기가 가능해졌다라고 했었던 제 판단은 그냥 어제 하루의 판단으로 끝난 것 같고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부결된 것은 개탄할 일이죠. 당의 중요한 진로는 당연히 당의 주인인, 당의 구성원인 당원들한테 물어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당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 좀 불신하는 이런 또 일이 또 됐던 것 같아요. 당연히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부결된 조항만 빼는 거니까. 뭐 저는 비대위가 그나마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당원 당규 얘기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도현 의원님. 이게 좀
바로 피부로 와닿는 얘기라기보다는 좀 복잡해서 좀 쉽게 풀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 방탄 논란 일으켰던 부분이 어제 중간 단계에서 막혔다면, 근데 오늘은 이걸 다시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래서도 논란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어제 그 방탄용이라는 당원 개정안이 부결됐을 때는 그래도 민주당의 민주주의가 살아있구나 했는데 오늘 또 그 일부 수정해서 개정안이 통과되니까 당내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건가? 약간 이제 또 그런 의구심도 나오죠. 두 개의 이제 그 조항이 있습니다. 80조 3항 그리고 14조 2항. 80조 3항은 그 뭐냐면은 저 뒷부분에 화면에도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부정부패로 직무 정지가 됐을 때 아니다. 그거는 그 정치 탄압에 의한 거다.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에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당 대표가 당무위원회 의장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 직무 정지를 풀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그 의원이 대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셀프 방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그 비판이고. 14조 2항은 뭐냐면은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대의원 그 전원투표가 아니라 새로 그 신설을 해가지고 권리당원 전원투표로 넘기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른바 이제 개딸 등 극렬, 극성 지지층이 당을 좌우할 수 있고, 2024년에 그 총선의 공천, 더 나아가서 2027년에 대선 후보 선출, 여기까지 흔들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제 어쨌든 그 방탄 논란 속에 이제 부결이 됐죠. 그런데 지금 그 두 개의 문제 중에서 14조 2항 전당원 그 관리당원 전원 투표를 빼고 80조 그 3항만 다시 넣어가지고 오늘 기소시 직무정지 저 부분이 당무위원회를 통과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중앙위를 통과되면은 저게 효력을 발생하는데, 그럼 여전히 그 방탄용이 아니냐. 특히 왜 그러면 한 조항은 반대하더니 한 조항은 찬성했느냐. 혹시 친문 쪽에도 굉장히 그 수사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특히 당무위원들이나 이런 중앙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본인도 당직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또 저 부분은 통과시킨 거 아니냐, 이런 또 비판들이 함께 나오는 겁니다. 이게 사실 계속 그 당 내에서도 당 밖에서도 이재명 의원 방탄용 아니냐 계속 논란이 있는데, 노 교수님 법대 교수시니까 이 절차 얘기 있잖아요. 중앙위가 이건 당내 얘기라더라도 바로 내일 소집돼 5일 전에 공지를 해야 되는데, 또 하나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내에 다시 제출하지 못하는 이른바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기고 이거 꼼수 아니냐, 이재명 의원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당내에서 박영진 의원 비롯해서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당원 단계 그런 조항이 있건 없건 간에 민주주의에서 그 회의의 기본 원칙은 다수결 원칙, 그리고 일사부재의 원칙이거든요.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은 한 번 부결된 안건은 동일 회기 내에 다시 상정하지 못한다.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부결된 안건 중에 이제 두 가지 조항이 있었죠. 전당원 투표 조항 그리고 당원 80조를 개정하는 두 가지 안건인데 둘 다 부결됐었습니다. 근데 부결된 안건 중에 당원 80조 개정안만 다시 상정하는 것, 이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당원들의 의사가 어느 쪽에 그야말로 전당원 투표 조항을 반대한 건지 또 당원 80조 개정을 반대한 건지 확실치 않으니까요. 근데 그걸 수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한 번 부결된 안건을 다시 제출하는 거와 비슷하거든요. 사실은 똑같이 수정안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건 분명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얘기하신 것처럼 더 나오지만 민주당 당원 당규에는 중앙위 소집이 5일 전 공고해야 되는데 오늘 통과시키고 내일 지금 다시 한다는 것이거든요. 다시 소집한다는 건데, 그럼 이렇게 자꾸 그 모든 당이 마찬가지로 당원 당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려면 뭐하러 저렇게 당원 당규를 만들어 놓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 민주주의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가장 핵심이다 한 걸 다시 한번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제 부결된, 근데 지도부는 다시 상정을 하겠다, 이게 꼼수 아니냐,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그런데 본인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자들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 근데 일단 과거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소위 개딸 현상, 양아들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긴 한데 저는 이게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새로운 정치 행태라고 생각해요. 표현은 포지티브 아웃. 우리 개딸 여러분들, 양아들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하시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과격한 표현, 또는 거친 표현, 억압적 행동, 또 오히려 적개심을 강화할 뿐이죠.
예. 장혜찬 평론가님, 이 사실 이 당원 당규 개정 논란의 핵심은 이재명 의원의 강성 지지자들의 입김이 민주당을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냐. 뭐 이게 사실 핵심 논란인데 어제 몇몇 지지자들을 만나서 당원들 만나서 극렬 팬덤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런 수준 낮은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이재명 의원이 얘기를 좀 했어요. 참 정치가 멋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자신의 팬덤이라면 우리는 다르다, 괜찮다. 그 팬덤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저지르는 수많은 여러 가지 부주의한 논란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한마디 지적도 안 해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자신의 강성 팬덤이 다른 경선 후보들, 그건 심지어 상대당이 아니라 같은 민주당 내 경선 후보들에게 막 악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양념이다라고 말했죠. 그 발언 아직까지 걷어들이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도 개딸들 그렇지 않다, 뭐 세계사적 현상이다. 이준석 전 대표, 제가 최근에 이 전 대표의 온라인상에 악플 많이 다는 강성 팬덤 지적했더니 새로운 유형의 연성 팬덤이다 이러더라고요. 예. 좀 그런 모습 말고 내 팬덤이라 해도 우리 이러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멋있는 정치인들 좀 보고 싶습니다. 목요일 뉴스 탑10 준비한 소식은 바로 민주당 얘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곧바로 뉴스웨이가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